실력파 일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일타 강사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도 절반이 다 가고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역전세난의 영향을 받아서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9월 정도 되면 추가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향 쪽으로요. 부동산 시장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역전세난을 좀 원인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원인이 아니라 네. 이건 추가적인 모티브고요. 네. 일단 거래량이 이번 달까지는 좀 늘 것 같아요. 네. 서울 아파트든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느는데 다음 달부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새마을금고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좀 안 좋고요. 네. 또 역전세 대책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역전세난을 다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또 다른 문제도 좀 발생할 소지들이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하향 안정화 쪽으로 9월, 8월 지나면서 확실히 재조정 시기로 좀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월, 9월 지나고 하반기에는 시장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신 거죠? 안 좋아지는 게 아니죠. 정상화되는 거죠. 하향 안정화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 안 좋아진다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요. 네. 현재 주택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 국민이나 정상적인 중산층 또 실수요자들이 다가서기에는 높은 주택 가격입니다. 아직도 주택 가격이 많이 높군요. 그래서 그럼요. 거래도 많이 예전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오면 예전에도 그 박근혜 정부 때 좀 많이 내려온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조금만 대책을 써줘도 거래량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그 절대적인 수치가요. 그때 비하면 거의 1.5배에서 2배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추가 조정이 필수적으로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전세 시장을 좀 여쭤볼게요. 앞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역전세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보니까 하반기에는 역전세가 최고 수준에 달할 거다. 이렇게 분석되는 기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예, 어느 정도입니까 상황이? 일단 위험한 가구만 말씀드리면 네. 그 가구 수가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일단 그 박사급들이 모이셔가지고 마이크로 데이터, 그러니까 전수조사죠. 네. 전수조사. 가깝게 한 220만 치 정도 하셨는데요. 보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102만 8천, 103만 가구 정도가 전세보증금 반환에 좀 위험한 가구다라고 데이터가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220만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350만 정도를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220만에 103만 가구니까 전체 중에 50% 가까이가 일단 위험 가구란 말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 금액이 평균으로 7천만 원인데 또 집값이 높은 지역은 또 금액이 또 크지 않습니까? 7억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집값이 3억짜리인 경우에는 말씀대로 5천이 될 수도 있고 3천이 될 수도 있고 7천이 될 수도 있고 평균이 이제 7천인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저렴한 가격이거나 전세가율이 낮았던 지역 그런 데들은 만약에 50%에서 60%로 올랐다 해도 10%가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50% 내려가면은 내줄 돈이 10%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정부의 대책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 좀 완화해준 그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집주인의 대출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네, 그거는 이제 10% 정도니까 충분히 DTI 60%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범주가. 그러나
만약에 뭐 10억, 15억 이런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그렇죠. 그런 주택은 기억하시겠지만 한때 80% 가까이 간 적도 있어요. 그런 주택들은 만약에 10억짜리가 전세가 7억이라고 가정하는데 이게 뭐 15억으로 오르고 전세가 만약에 10억이나 11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할게요. 네. 다시 이제 주택 가격도 내려오고 전세 가격도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10억하고 7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줄 돈이 전세 가격이 10억이나 11억으로 올랐으면 3억이나 4억을 대출받아서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7억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중에 내가 주택 가격이 10억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대출 반환 보증을 4억 받은 거하고 7억 보증금이 들어야 맞는데 그러면 합하면 11억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보다 높아지게 되죠. 네. 7억으로 떨어졌더라도 7억을 그러면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왜? 7억으로 떨어져서 7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출이 4억이 있네? 그러면 이거 합하면 11억이면 집값보다 비싸네? 그러면 7억이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임대인은 또 1억이나 1억 5천을 낮춰서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분은 또 1억 5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것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갚아야 되니까. 2년 동안 이자 내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럼 DTI 60%라는 건 거의 소득의 60%인데 거기를 넘어가지고 1억 손을 받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가구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책이 얼핏 보면 역전세난을 다 해결할 것 같지만 의외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이거 전세값이 안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가게 되면 심리가 또 가라앉겠죠. 네.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역시 주택 가격이 비쌌나 봐라는 심리가 형성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추가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역전세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그 힘든 집주인들 보증금 좀 반환할 수 있게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줘도 그건 역시 역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많이 미흡한 게 아니라 해결을 전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해결이 다 전부 안 되고 여전히 힘드신 분은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역전세난이 너무나 그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맞닥뜨리게 될 집주인들 혹은 세입자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들께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집주인분들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능력이 안 되면 파셔야죠. 집을 팔아야 돼요. 네, 팔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역전세지 매매가 역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집을 내놓을 경우 매매되는 거는 뭐 괜찮겠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상? 지금도 기억나실 겁니다. 뭐 금매가 다 소진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금매는 아니더라도 지금 호가가 많이 올라가서 안 팔리잖아요. 네, 호가를 좀 낮추면 팔리지 않겠습니까? 집값을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놓으시는 게 좀 방법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게 원래 뭐 경제 기본 원칙이죠. 그렇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팔아서 보증금을 내줘야지. 그걸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걸 이번에 이제 정부가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역전세난이 좀 전체 시장에 또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봐 세입자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데는 일조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찾아 나갈 분들은 편하게 찾으니까 그걸 이제 명분을 세우셔서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뭐 전세난이 해결돼 가지고 상승한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좀 조언을 해주셨고 사실 세입자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지금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거나 그럴 경우 세입자도 지금 뭐 어찌할 바를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금 특히 2030 세대분들이 처음엔 좀 당황하시고 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어서 좀 정신이 없으셨지만 맞아요. 예. 많은 정보들이 나와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집주인께서 이걸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후에는 경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재반 비용까지 다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동안 나가서 뭐 월세를 살아야겠죠.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 또 안게 되지 않습니까, 임대인이? 네.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행동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임차권 등기 건수가 전년 대비 뭐 2배, 3배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임차인들이 그냥 예전처럼 이거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상태들은 지금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임대인들이 임차인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뭐 협의하거나 이렇게 그런 노선보다는 좀 강경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본인이 자산 관리가 안 되실 경우에는 임차인하고 협의를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부채 부담을 좀 감당할 상황이 안 된다. 2년 예상하셔야겠죠. 이전할 돈. 네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저렴하게 파셨다가 다음 기회에 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세금 관련 규제들을 좀 많이 완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하반기에도 사실 이 세금 같은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좀 큰 편이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크죠. 네, 예. 큽니다.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되면 이제 부담을 못 느낀 분들이 이제 매물로 내놓게 되니까 주로 다주택자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제 하향 요인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던진 대책 중에 이제 종부세는 좀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인하해서 주택을 보유하는데 부담을 좀 줄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부세 부담을 못 느낀 분들은 팔았겠지만 부담을 줄여주니까 조금 들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물이 좀 덜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주택 시장의 상승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건 취득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보유할 때 재산세 같은 종부세 두 개를 얘기 드린 거고 취득세를 정부에서 연초에 13 대책 때 그 다주택자가 취득할 경우에 중과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거를 이제 완화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또 주택 시장에 또 상승 요인은 됩니다. 투자 투기 요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양도세 부분인데 양도세는 지금 일시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분들이나 일시주택자분들이. 그분들이 5월 9일이니까 몇 달 안 남았잖아요. 1년 몇 달 남았네. 한 9개월, 10개월 남은 거죠. 그럼 연말이 대비가 되면 조금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안 내는 게 낫지.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좀 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금은 확실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취득세 중과 완화가 여야가 합의가 된다라면 주택시장에 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양도세 중과는 이제 올해로 끝낸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국민들이 왜 부자만 감세하고 부자를 위한 정부냐라는 비판도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정부가 그 완화의 폭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또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택의 하방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택 시장 조정에 이제 좀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하반기에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이제 최근에 뭐 정부에서 왜 수방사 부지하고 또 이렇게 신도시 택지 몇 개 사전 청약 분양했지 않습니까? 다들 입지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가격도 수방사는 좀 비싸지만. 근데 다음부터 아마 가을 7, 8, 9월부터 시작해서 연말 내년 초까지요. 정부에서 아마 많은 물량을 공공분양 물량을 공급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을 위해서는 젊은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분들한테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쳐줘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택지는 이미 전 정부에서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사전청약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럼 사전청약 자체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주택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냐고 비판받은 것도 상쇄시킬 수 있고 그러려면 공급을 많이 해야겠죠.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현장별로 지역별로 보시고 적정한 가격이다 판단되시면 좀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1주택자분들도 이번 청약제도에 이제 유주택자분들도 청약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챙겨보셔가지고 놓치지 말고 또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참여하시면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공사 순살자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GS건설이 시공사였는데 이 단지 전체를 지금 전면 재시공한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올해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었고 12월에 입주 시작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시공 들어가면 이거 앞으로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철거하고 하면 넉넉히 하면 한 4년 정도는 가야겠죠. 그러면 지금 올해 12월에 입주하려고 했던 분들 이사 준비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요런 일이 발생하거나 지금 이 사태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그 해당 지역의 어떤 전세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어요, 특별히? 네, 입주가 돼야 변동사항이 생기는 건데, 네. 물론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요. 다행히 이제 자기가 GS건설에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4년 동안에 대해서 거주비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네. 1년에 8천인가 이렇게 보상 금액도 정해놓고 그에 좀 타협이 되는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집이 팔렸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보상받은 돈으로 다른 곳에서 월세든 거주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을 받으니까 집을 새로 짓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얼핏 듣기로는 그 기간을 GS가 6년을 제시했답니다. 넉넉하게 너무 긴 시간이죠. 네. 그래서 입주자하고 이제 협의 중인가 본데요. 제 생각에 한 4년 정도 하고 입주가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또 보상도 하겠다고 하니 그때는 GS가 신속하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 YTN 라디오 생생경제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였습니다.